17세기 초에 발명된 망원경은 우주 관측에서 엄청난 혁명을 불러왔습니다. 사실 코페르니쿠스로부터 시작된 천문학 혁명은 망원경에 의해 완성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19세기 말에 등장한 초사진기술과 20세기에 발전된 검출기술은 또 다른 관측혁명을 불러왔습니다. 오늘날 인간은 대기 바깥으로 관측 위성을 띄우고 전파로부터 감마선에 이르기까지 우주에서 오는 모든 전자기파 영역에서 우주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진 관측과 검출기가 불러온 관측혁명과 우주 망원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체 관측의 혁명과 지구 대기와 우주 관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체 관측의 혁명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1608년에 망원경이 발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듬해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직접 만들어서 목성과 달, 금성, 태양 등을 관측해서 태양 지동설이 옳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또 1839년에는 사진술이 발명되자 이듬해 드레이프가 달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사진술은 천체 관측에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40년에는 검출기가 발명되어서 광전 측광 방식을 이용한 빛을 전기로 기록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관측을 하고 재노출을 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천체 관측의 혁명과 지구 대기와 우주 관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등장한 사진술은 천문 관측에 있어서 망원경에 버금가는 혁명을 불러왔습니다. 천문 사진에는 보통의 필름보다는 형태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 사진건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진 관측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기록 및 비교 분석이 용이하다. 사진은 한꺼번에 수백만 개의 별을 동시에 기록할 수 있고 또 보존할 수 있습니다.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기록과 비교 분석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별의 위치 측정이 용이하다는 것인데 한꺼번에 사진을 찍기 때문에 하늘 전체를 찍어서 별의 분포도를 얻는 데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 장시간 빛을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사진은 노출 시간을 길게 해서 장시간 동안 빛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성운이나 희미한 천체들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의 광도를 비교하기가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 별의 에너지가 이제 사진건판에 아주 밝게 나타나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밝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이제 그 별의 에너지를 이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사진건판은 이제 저렴하고 사용이 간편한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보편적인 기록 장치로 쓰이고 있습니다. 사진 관측의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문제도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진 건판의 감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 에너지, 즉 광자 1000개당 1개 정도가 관광될 정도로 양자 효율이 낮다는 것을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한번 사진을 찍고 나면 다시 거기에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빛 에너지를 이제 많이 모아서 더 선명한 사진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또 다른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에는 사진 건판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검출기가 등장해서 새로운 관측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사진 건판 대신에 광전 측광을 하는 것으로 광량을 전기량으로 변환하여 정밀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천체의 광도 측정, 예를 들어서 변광성이나 황도광 관측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1940에서 50년대에는 광전 채광학이 발전하여 관측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광전 음극은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것인데, 광전 효과는 광자가 음극을 때리면 이때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이 전자가 양극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를 이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전류를 이용해서 영상을 기록하는 것이죠. 자, 이 광전 효과에 의해서 나오는 이 광전 음극은 사진 건판보다 이제 양자 효율이 10배에서 20배 정도 더 높고, 최고로 좋을 때는 30%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이제 선형 측광기이기 때문에 비트 광량에 비례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광전 증배관은 광전 음극을 이용하여 입사하는 모든 빛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이제 만들지는 못하는데 주로 이제 채광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확도는 0.1에서 1% 정도라고 합니다. (1960년대) 이후에는 광전 음극을 이용한 여러 종류의 영상 광학기가 이용되었습니다. 광전 음극에서 전자의 출발점에 대한 정보가 보존되고 강화된 영상이 형광 스크린과 사진 등에 기록될 수 있으므로 영상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노출로 흐린 천체의 영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진 건판이 감지할 수 없는 영역의 빛도 관측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형태의 이제 검출기는 TV 카메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는 반도체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 검출기가 대거 등장하였습니다. 반도체 검출기는 양자 효율이 70에서 80%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는데, 관측 파장 영역도 사진 건판에 비해서 더 넓습니다. 범위가 더 넓고 선형적으로 이제 감응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가장 새로운 이제 검출기가 바로 CCD가 되겠습니다. 전화 결합 소재라 불리는 것인데요. 이 CCD 카메라인데 이 검출기는 빛을 감지하는 실리콘 다이오드로 이루어진 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자가 전자를 방출시키고 전하를 이제 줄을 따라 읽을 수 있어서 영상 정보를 이제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검출기에 비해 성능도 우수하고 이것이 여기에는 이제 컴퓨터가 부착되어 디지털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구 대기와 우주 관측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 인류의 천체 관측은 지구 대기를 통과해오는 천체의 빛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는 우주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우주선과 생명체의 치명적인 외계의 복사선을 차단하여 지구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방패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의 이러한 역할은 천체 관측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지구 대기는 천체에서 오는 빛을 굴절시켜 천체의 시고도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천체 관측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구 대기는 우주에서 오는 빛의 일부만을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전자기파의 전 영역을 보면 파장이 짧은 감마선이 있고 그보다 파장이 조금 긴 이제 X선 자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광선 영역이 있고 파장이 긴 쪽으로는 적외선 전파로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자기파의 전 영역에서 오는 이 빛이 성간을 통과하면서 성간에는 존재하는 이런 중성가스와 이온화가스가 존재하는데, 이런 중성가스는 이 자외선 영역의 빛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이제 이 전파 영역에서도 라디오파나 장파에서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이 지구 대기를 또 통과하면 지구 대기 중에 있는 질소나 산소 또는 오존 이런 기체들이
이 고에너지, 다시 말해서 감마선, X선, 자외선 영역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이온청은 이 장파 영역, 라디오파나 장파를 차단하고, 그리고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이 적외선이나 마이크로파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빛이 통과할 수 있는 영역은 이 광학창이라 불리는 이제 좁은 영역, 주로 가시광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파창이라 부르는 이 전파의 파장이 중간에 있는 이 영역들이 빛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기는 지표까지 도달할 수 있는 스펙트럼의 창은, 전자기파 스펙트럼의 창은 광학창이라 불리는 창과 전파창이라 불리는 두 개의 창이 있습니다. 적외선의 경우는 이제 일부 고산지대에서는 적외선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구 대기에 존재하는 대기의 창은 가시광 전체 영역이 되겠고, 그리고 적외선은 건적외선과 원적외선 일부가 통과하고 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영역에서는 이제 다 차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파 영역에서는 이제 파장이 20m 이상인 이 전파들이 지구 상층부의 전류층에 흡수되지만 그 중에 일부는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파창은 파장 1mm에서 약 20m, 이 파장에 해당되는 전파들이 지표까지 도달하겠습니다. 광학창은 300에서 800나노미터인데 이 범위의 빛들은 전부 지구까지 도달하고, 적외선 창은 8에서 13 마이크로미터. 이 적외선은 고지대까지, 고산지대까지 통과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주망원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망원경은 지상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망원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때로는 이제 비행기에 설치되어 있는 비행망원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광학망원경의 역사는 대구경화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망원경이 어느 정도 커지면 지상망원경의 분해능은 이 대기를 통과해야 하는데 공기가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이 공기의 요란으로 인해서 제한되게 됩니다. 자, 이런 공기의 요란을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 이 망원경을 이제 이 대기권 바깥으로서 나가서 관측을 하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제한에 의해서 우주로 이제 발사된 망원경이 우주망원경이 되겠습니다. 우주망원경은 지구 대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지구 대기권 바깥에서 지구 궤도를 순회하면서 우주 관측을 하는 망원경입니다. 최초로 발사된 우주망원경은 허블 우주망원경입니다. 1990년에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에 실려서 고도 610km 상공에서 90분 주기로 지구 궤도를 돌면서 우주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망원경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스피처이고, 이 망원경의 이름은 천문학자 허블의 이름을 따서 허블 우주망원경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이 망원경의 주경은 90인치, 20.4m입니다. 그리고 고도 610km 상공에서 90분 주기로 지구를 돌면서 관측하고 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 외에도 우주에서 관측하고 있는 망원경으로는 찬드라 X, X선 영역에서 관측하고 있고요. 스피츠 우주 망원경은 적외선 영역에서 우주를 관측합니다. 그리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차세대 허블 우주 망원경을 대체할 차세대 우주 망원경입니다. 찬드라 X는 X선 영역에서 우주를 관측하고 있는 우주 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은 지구로부터 10,000km 상공에서 지구 궤도를 돌면서 관측을 하고 있고, 1999년 7월에 발사됐습니다. 스피츠 우주망원경은 적외선 영역에서 우주를 관측하는 우주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은 2003년 8월에 발사되었고, 원래 계획은 2년 반 내지 5년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이제 액체 헬륨으로 냉각을 해야 하는데 이 액체 헬륨이 이제 냉각이 되면 사실은 이제 이 적외선 망원경들은 이 자체 열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노이즈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액체 헬륨이 이제 절대 온도 4도 K 정도가 되니까 그 정도로 냉각을 할 때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액체 헬륨이 소진이 되면 그만큼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외선 망원경들은 이제 이 냉매가 이제 소진이 되면 거의 성능이 많이 저하되게 되어 있습니다. 허쉬얼 우주망원경은 유럽 우주기구인 ESA에서 2009년에 발사한 우주망원경입니다. 원적외선과 밀리미터파 이하에서 우주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에서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 운영했던 우주망원경이 되겠습니다. 영국의 이제 천문학자 윌리엄 허셜과 캐로라인 허셜의 이름을 따서 지은 망원경이 되겠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차세대 우주망원경입니다. 가시광선과 적외선 영역에서 우주를 관측하는 망원경입니다. 노후화되어 허블 우주망원경을 대체하기 위해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우주망원경은 발사 계획이 여러 차례 연기돼서 현재로서는 제 2021년 11월에 기아나에 있는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이제 발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적응광학 기술이 발전되면서 대형 망원경들이 다시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건설된 최대 망원경은 1948년에 건설된 헤일 망원경입니다. 팔로마산에 있는 이 헤일 망원경은 구경이 5m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건설된 이 망원경들은 예를 들어서 1996년에 이제 설치된 캣1, 2 이 망원경은 반사판에 직경이 1.8m짜리 36개를 붙여서 구경 10m 반사망원경에 해당되는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루 망원경은 1999년에 이제 설치됐는데 구경이 8.3m이고 그리고 VLT는 2006년에 설치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경 8.2m짜리 4기와 그리고 1m짜리 3개를 붙여서 16m, 구경 16m의 성능을 낼 수 있는 망원경들입니다. 자, 이런 이제 거대 망원경들이 다시 설치되기 있었던 것은 지상에서 전체 관측을 하면 지구 대기의 이제 흔들림 때문에 왜곡으로 인해서 완벽한 상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큰 망원경을 건설해봤자 이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의 흔들림을 이제 보정할 수 있는 적응광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대기에 의한 왜곡 효과를 측정해서 컴퓨터로 보정을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거대 망원경들이 건설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0년대를 전후해서 초대형 망원경들이 다시 건설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직경이 30m에 해당되는 TMT 망원경이나 마젤란 망원경, 유럽의 초대형 망원경 등이 있습니다. 거대 마젤란 망원경은 칠레 라스 캠파너스 천문대에 이제 설치될 예정이고 있고요.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주경이 8.4m짜리 반사판 7개를 붙여서 주경 25.4m에 해당되는 망원경의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직광력은 앞에서 소개한 캣 망원경의 6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건설 비용은 7억 US달러에 해당되는데 이 망원경 건설에 한국천문연구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이 망원경이 완공이 되면 일정 지분만큼 활용할 수 있습니다.